아이고, 이 늙은이가 뭔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가슴이 쿵쾅거리고 숨이 턱 막히는 이 심정이네가 얼마나 모난 돌멩이였는지 비로소 깨닫게 해주는군요. 이 늙은이의 고집이 얼마나 독했는지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겠지만이 참에 속 시원하게 다 털어놓아야겠어요. 저는 동네에서 꽤나 성깔 있는 할머니로 통했었지요. 제 고집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호언장담했었답니다. 경로당은 제 세상이었지요. 볕이 잘 드는 창가 자리는 무조건 제 차지였고 뻑뻑한 동네 소식은 제가 쥐고 흔들었어야 직성이 풀렸답니다. 어느 날이었던 가요 그날도 쨍하고 맑은 봄날이었는데 경로당에 모인 사람들이 조용히 수군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 콕 박혔지요. 그 중심에는 늘 나보다 한 발짝 앞서 나가는 것 같아 얄미웠던 그 여자 순자 씨가 있었답니다. 순자 씨는 항상 말쑥한 옷차림의 남들보다 조금 더 비싼 화장품 냄새를 풍기곤 했었지요. 저는 그게 다 허세라고 생각했답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고 저렇게 겉만 번지르르한 것들은 결국 바닥을 드러내게 마련이라고 제 못된 속으로 굳게 믿었거든요. 순자 씨가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을 때마다 저는 콧방귀를 뀌었지요. 에휴 저 집도 속사정은 우리 집이랑 똑같을 게야. 밖에만 잘 보이는 척하는 거지. 저는 속으로 그렇게 씹어댔지요. 다른 사람들 험담하는 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었답니다. 내 인생이 좀 팍팍해도 남들 깎아내릴 때의 그 쾌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도 순자 씨가 새로 산 냄비 자랑을 할 때 제가 한마디 툭 던졌지요. 순자 씨 냄비 하나 샀다고 너무 티내는 거 아니요. 그거 몇 달 지나면 색깔 다 변할 텐데 헛돈 썼구먼. 그랬더니 순자 씨 얼굴이 휙 하고 굳어지는 게 보였답니다. 저는 그 순간 짜릿했지요. 역시 저렇게 겉으로만 번드르르한 인간들은 한마디에 무너진다니까요. 제 입이 험하다는 건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지요. 제 말을 듣고 상처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제 할 말은 꼭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답니다. 고집불통이라는 소리 지긋지긋하게 들었어도 제 귀에는 그게 소신으로 들렸으니 늙은이의 뇌는 도대체 뭘로 만들어졌던 건지 모르겠어요. 동네 골목길은 좁고 구불구불했지요. 햇볕이 잘 드는 낮 시간인데도 골목 안쪽은 늘 그늘이 져서 조금 으스스한 기운이 감돌았답니다. 저는 늘 순자 씨를 의심했지요. 순자 씨가 이웃들과 어울릴 때마다 뭔가 숨기는 것 같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답니다. 순자 씨는 유독 그 골목 끝에 사는 박씨 아저씨네. 집과는 잘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박씨 아저씨는 동네에서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하고 가족과 함께 힘겹게 사는 사람이었지요. 순자 씨는 겉으로는 참 착한 척어려운 사람 돕는 척 다 하면서 정작 필요할 때 꼭 피하는 것 같았다고 저는 늘 생각했지요. 저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야말로 제일 무서운 법이지. 저는 늘 그렇게 중얼거렸답니다. 한 번은 순자 씨가 박씨 아저씨네 집 앞에서 무언가 서류를 주고받는 모습을 제가 멀리서 봤지요. 그날따라 바람이 쌩 불어 제 모자가 휙 날아갔는데 순자 씨가 그걸 잡아주려다 말고 황급히 서류를 주머니에 쑤셔넣고 돌아섰거든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답니다. 저 여자 뭔가 꾸미고 있어. 박씨네 망한 사업이랑 이 여자 분명히 엮여있을 게 분명해. 제 망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요. 순자 씨가 아파트 상가에서 웬 남자랑 통화하면서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도 봤고 그 남자가 박씨 아저씨와 닮았다는 둥에 억지 추측까지 했었답니다. 저는 제 의심이 곧 진실이라고 굳게 믿었지요. 사람의 본성은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순자 씨는 항상 웃고 다녔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그림자가 너무나 짙어 보였답니다. 저는 누가 봐도 순자 씨 편을 들지 않는다는 걸 알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지요. 내 눈으로 본 것이 전부라고 착각했으니 누군들 저를 말릴 수 있었겠어요? 그렇게 제 의심의 씨앗은 쑥쑥 자라나서 이제는 제가 순자 씨를 감시해야 한다는 사명감까지 들었답니다. 화근은 아파트 게시판에서 시작되었지요. 저희 아파트는 워낙 오래된 곳이라
관리비나 공지사항을 붙이는 게시판이 복도 끝에 낡게 자리 잡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순자 씨가 공동관리비 몇 달치를 밀렸다는 공고문이 떡하니 붙어 있었어요. 금액이 꽤 컸지요. 30만 원이 넘었으니 작은 돈은 아니었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쾌재를 불렀지요. 봤지? 겉만 번지르르 하다니까. 저는 순자 씨가 그 돈으로 뭘 했을까 뻔하다는 듯이 생각했답니다. 아마도 빚을 갚거나 아니면 며느리에게 몰래 용돈을 더 챙겨주었을 거라 단정했지요. 저는 그날 당장 경로당에 가서 이 소식을 널리 알렸답니다. 순자 씨 말이야 몇 달째 관리비를 안 내고 있더군. 돈이 없으면 솔직하게 말해야지 저렇게 버티는 건 비겁한 짓이지. 저는 마치 제가 아파트 전체의 정의를 대변하는 양 목소리를 높였지요. 주변 사람들은 잠시 흠칫했지만 저의 기세에 눌려 쉽게 반박하지 못했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이용해 순자 씨의 이미지를 바닥까지 떨어뜨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순자 씨가 혹시라도 박씨 아저씨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고 그 충격으로 관리비마저 밀리게 된 건 아닌가 하는 억측까지 했었지요. 저의 논리대로라면 순자 씨는 돈 때문에 몰래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거든요. 저는 며칠 뒤 순자 씨가 그 관리비를 현금으로 납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도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캐내야 한다고 생각했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알아야지. 또 남한테 손 벌렸을 게 뻔한데. 저는 제 주변 사람들에게 순자 씨의 재정 상태를 계속 주시하라고 은밀하게 부탁까지 했었지요. 이 모든 것이 순자 씨를 향한 저의 깊은 오해와 악의에서 비롯된 행동들이었답니다. 제 탐욕과 시기심이 이토록 무서운 결과를 낳을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던 것이지요. 소문은 제가 뿌린 씨앗이었은 이순식간에 퍼져나갔답니다. 경로당은 마치 순자 씨의 재판장이 된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릴 때마다 저는 왠지 모를 우월감에 휩싸였지요. 저들이 나처럼 순자 씨의 실체를 꿰뚫어보지 못하는 것 같아 답답했지. 만재가 알려줬으니 이제야 알게 될 거라며 으스댔답니다. 순자 씨가 남들한테는 그렇게 잘하는 척해도 결국 자기 살 길만 챙기는 사람 아니었나. 제가 한마디 던지면 맞장구 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거든요. 특히 순자 씨의 절친이던 영자 할머니마저 순자 씨를 멀리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승리했다고 생각했지요. 영자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답니다. 영감 순자 씨가 요즘 너무 이상해. 남편도 안 계시는데 혼자서 뭘 저리 바쁘게 하는지 몰라.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못된 마음은 완전히 부풀어 올랐답니다. 모두가 나를 믿고 내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순자 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해왔는지에 대해 상세한 리스트를 만들어 외우고 다녔을 정도였지요. 예를 들어 순자 씨가 친척 병문안을 간다고 했을 때 저는 그 친척이 실제로 입원 중인지 경찰서 민원실에 전화해서 확인해볼까 하는 엉뚱한 생각까지 했었답니다. 물론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제가 순자 씨를 오가매고 싶어 했다는 증거지요. 제가 지어낸 말들이 마치 사실처럼 굳어지는 과정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고 저는 그 중심에서 환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도 제 흉흉한 마음은 가시질 않았답니다. 남편은 늘 잔소리가 심했지만 그날따라 남편이 순자 씨 일로 저를 한마디 거들기라도 할까봐 잔뜩 경계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남편이 점심시간에 TV를 보다가 뜬금없이 요즘 순자 씨 얼굴이 안 좋던데 무슨 일 있나 봐? 라고 흘리듯 말하는 바람에 제가 폭발하고 말았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저 여자 돈 때문에 아주 구멍가게 쥐어짜듯이 남의 돈 떼먹고 다니는 여자야. 당신이 뭘 안다고 옹호해. 제 목소리가 너무 커서 옆집까지 들릴 지경이었을 거예요.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며 당신이 또 시작이구먼 하고 체념한 듯 중얼거렸지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답니다. 순자 씨를 향한 분노 그리고 내 말을 믿지 않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까지 한꺼번에 터져나왔던 것이지요. 저는 그날 저녁 식사상에 앉아서도 남편에게 모진 말을 퍼부었어요. 당신은 평생 그렇게 둔하게 살 거야.
남들 속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꼼꼼하게 따져보니까 당신도 정신 차릴 것 아니야. 밥상에 놓인 남편의 밥그릇을 쾅 치며 제가 소리쳤던 기억이 생생하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저는 남편에게 화풀이하고 나니 조금 후련한 척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더 공허했어요. 가족들마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외로워졌거든요. 하지만 그 외로움마저도 순자 씨 탓으로 돌렸답니다. 저 여자 때문에 내 집안까지 풍파가 이는구나. 저는 제 못된 마음을 정당화하는 데는 귀신같이 재주가 있었답니다. 그때 저는 제 손에 들린 낡은 스마트폰을 보며 이 기계 속에는 세상 모든 진실이 있겠지. 순자 씨의 진실도 내가 파헤쳐야 해 라고 다짐했었지요. 결국 저는 제 사설 탐정 노름을 이어갔답니다. 며칠 뒤 순자 씨가 아파트 근처 은행 ATM 기기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늘 그렇듯이 순자 씨는 뭔가 급해 보였고 어딘가 위 비중이 있어 보이는 봉투를 들고 있었지요. 저는 누가 볼세라 몸을 숨기고 ATM 기기를 응시했답니다. 순자 씨가 현금을 인출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거액을 입금하는 것 같았지요. 제가 본 것이 맞다면 순자 씨는 분명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입금이라니? 저는 의아했지만 그래저 돈으로 빌린 돈을 갚았겠지. 그걸로 퉁치려 드는 거겠지. 하고 또다시 오해를 했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용기를 내어 순자 씨의 남편, 순자 씨 남편은 일찍 여의역고아들이 타지에서 일하고 있었지요의 통화 기록을 몰래 확인해 보았어요. 물론 직접 핸드폰을 훔쳐볼 수는 없었으니 순자 씨가 가끔 아들에게 전화를 걸 때 제가 곁에서 얼핏 본 통화 시간과 발신 번호를 조합하여 제 낡은 휴대전화의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전화를 걸어봤었답니다. 그때마다 전화를 받지 않거나 혹은 순자 씨가 전화를 끊어버려서 별 소득은 없었지요. 하지만 제가 끈질기게 시도한 결과 순자 씨의 아들 명의로 된 통장에서 며칠 전 큰돈이 빠져나간 내역을 확인하는 문자를 제가 훔쳐보게 되었어요. 이 1,000만원 출금 완료.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머리가 띵해졌답니다. 이 1,000만원이라니요? 순자 씨가 그 돈을 어디서 났을까요? 박씨 아저씨와의 연관성을 다시 떠올렸지요. 분명 박씨 아저씨에게서 받은 돈이거나 아니면 그 돈을 갚아야 할 상황에 처했을 거라 억측했답니다. 이 1,000만원이라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이 동네를 발칵 뒤집어 놔도 저 여자는 벌을 받아야 마땅해. 제 가슴 속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이 돈의 출처를 밝혀내지 못하면 제 체면이 말이 아니었지요. 며칠 뒤 저는 순자 씨를 길거리에서 마주쳤답니다. 그날은 날씨가 꽤 쌀쌀했는데 순자 씨는 얇은 카디건 차림이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눈 밑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있었지요. 하지만 저는 그런 순자 씨의 외모 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답니다. 오직 제 의심만을 풀고 싶었지요. 순자 씨 잠깐 이리 와봐요. 저는 길 한복판에서 그녀의 옷깃을 잡아 끌듯이 멱살을 잡았습니다. 제 손에 힘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무서운 노릇이지요. 순자 씨는 깜짝 놀라 휘청거렸지만 저항하지 않았어요. 제가 멱살을 잡은 채로 소리쳤답니다. 당신이 1,000만원 어디서 났어? 그 돈으로 또 무슨 짓을 꾸미려고 그래? 박신의 사업과 연관된 거 아니야? 당장 말해. 제 목소리는 주변 행인들의 시선을 끌 정도로 날카로웠어요. 순자 씨는 제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지요. 영감 이러지 마세요. 제발.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 빠진 풍선 같았어요. 저는 그 연약한 목소리가 다 거짓말처럼 들렸답니다. 거짓말. 당신의 그 뻔뻔한 얼굴을 내가 모를 줄 알아?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이웃들 등쳐먹고 살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이 1,000만원 출처 당장 대라니까. 저는 너무 흥분해서 침까지 튀겼을 거예요. 순자 씨는 그 순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입술을 굳게 다물었지요. 저는 그 침묵이 자신을 방어하는 치졸한 행위라고 생각했답니다. 좋아. 당신이 입을 열지 않겠다면 내가 직접 밝혀낼 거야. 당신 인생 끝장나는 거시간 문제라고.
저는 순자 씨를 놓아주었고 그녀는 털썩 주저앉듯이 서 있다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황급히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지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제가 드디어 이 동네에 평화를 가져왔다는 식의 묘한 승리감에 젖었답니다. 제 배신감과 오해는 이제 확신으로 변해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순자 씨의 집 앞에 가서 시위를 하듯 서성거렸답니다. 순자 씨는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파트 게시판에는 그녀의 관리비 미납 사실이 다시 한번 공지되었지요. 이제 그녀는 완전히 동네에서 매장된 분위기였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이용해 그녀의 아들에게까지 압박을 넣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순자 씨의 아들이 타지에 있으니 직접 찾아가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죠. 저는 순자 씨 아들이 살고 있는 도시의 주소를 제가 알게 된 통화 기록을 바탕으로 간신히 찾아냈답니다. 그곳은 겉보기엔 번듯한 오피스텔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을씨년스러운 기운이 감돌았어요. 제가 그곳 현관 앞에 섰을 때 제 심장은 제 평생 가장 빠르게 뛰고 있었답니다. 저는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을 연 것은 순자 씨의 아들이 아니라 순자 씨의 남동생이었지요. 그 낯선 얼굴을 보고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제 목적은 오직 순자 씨의 진실을 캐내는 것이었기에 제 페이스를 잃지 않으려고 애썼답니다. 순자 씨 남편분 되십니까? 저는 순자 씨와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이에요. 순자 씨가 지금 큰 곤경에 빠진 것 같아서 찾아왔답니다. 저는 최대한 점잖은 척 위장했지만 제 눈빛은 이미 상대방을 꿰뚫어 보겠다는 듯 날카로웠지요. 순자 씨의 남동생은 저를 낯설게 쳐다보았지만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저를 집 안으로 들이더군요. 그 집 안공기는 너무나 무거웠고 뭔가 슬픈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답니다. 순자 씨는 어디 계세요? 왜 전화를 받지도 않으시고? 저는 압박하며 진실을 요구했어요. 순자 씨 남동생은 한숨을 쉬며 저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권했지요. 저는 절대 앉지 않겠다고 버텼답니다. 저는 앉을 시간이 없어요. 순자 씨가 빌려간 돈 혹은 훔친 돈이 있다면 당장 돌려받으러 왔어요. 이 1,000만 원 말이에요. 저는 제 분노를 폭발시키며 소리쳤지요. 그 순간 순자 씨 남동생의 표정이 완전히 일그러지는 것을 보았답니다. 그는 저를 쏘아보더니 안방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들고 나왔어요. 그것은 작은 USB 메모리였지요. 할머니 제발 진정하세요. 멱살 잡고 소리 지르셨던 것부터 저희 어머니께 이 1,000만 원이 어디서 났냐고 협박하신 것까지 다 녹음되어 있답니다. 순자 씨 남동생이 건넨 USB에는 제가 순자 씨에게 멱살을 잡고 소리쳤던 바로 그날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손이 떨렸어요. 제가 멱살을 잡고 소리쳤을 때 순자 씨가 저항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군요.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억지로 USB를 받아들고 그들이 설치해 놓았을지도 모르는 컴퓨터에 연결하여 파일을 열었답니다. 순자 씨 남동생은 제가 그 녹음을 들을 때까지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저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지요. 가장 먼저 들린 것은 제 날카로운 목소리였답니다. 당신 이 1,000만 원 어디서 났어? 당장 말해. 그리고 순자 씨의 떨리는 목소리가 뒤따랐어요. 영감이러지 마세요. 제발. 남동생은 저에게 순자 씨가 이 녹음을 들려주기 위해 일부러 그날 당신을 자극했다는 뉘앙스를 풍겼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잔인하고 성급한 사람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답니다. 이 1,000만 원의 진실은 녹음 파일 재생 직후 남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았어요. 어머니는 이 1,000만 원을 어디서 훔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돈은 어머니가 직접 번 돈이었고 그 돈은 박 씨 아저씨에게 빌려준 돈이었어요.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이 마치 칼날처럼 제 심장을 찔러왔답니다. 순자 씨 남동생의 설명은 이랬어요. 박 씨 아저씨가 사업 실패 후 가족들까지 떠나가자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순자 씨가 딱하게 여겨 몰래 돈을 빌려주었다는 거예요. 순자 씨의 며느리가 고액의 병원비가 필요한 긴급 상황에 처했고 순자 씨는 자신이 아들에게 손 벌리는 대신 그동안 아껴 모은 돈 2,000만 원을 박 씨 아저씨에게 빌려주었던 것이랍니다.
그 2천만 원은 순자 씨가 아들에게 주기 위해 모아둔 돈이었고 아들이 타지에서 고생하는 것을 알기에 차마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던 것이지요. 제가 ATM에서 본 입금은 사실 박 씨 아저씨가 순자 씨에게 빌린 돈의 일부를 상환받는 과정이었던 거랍니다. 그리고 제가 멱살을 잡고 길거리에서 소리쳤을 때 순자 씨가 저항하지 않고 눈물만 흘린 것은 그녀가 이미 암투병 중이어서 기력이 없었고 저와 싸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답니다. 어머니는 사실 폐암말기세요. 서울 큰 병원에 계시다가 마지막으로 동네에 들르셨던 건데 그날 할머니가 멱살을 잡으셨을 때 너무 놀라셔서 심장이 약해지셨어요. 지금은 중환자실에 계시답니다. 순자 씨 남동생의 이 마지막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답니다. 제가 그렇게 헐뜯고 몰아붙이고 온 동네에 망신을 주었던 사람이 사실은 저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홀로 감내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의 고집과 모난 말들이 그녀에게 얼마나 치명적이었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순자 씨 남동생이 당황해서 저를 일으키려고 했지만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답니다. 제가 험담을 할 때마다 그녀는 묵묵히 병원비를 걱정하고 있었고 제가 돈을 떼먹었다고 비난할 때마다 그녀는 이웃을 돕고 있었던 것이지요. 제 모든 오해가 제가 쌓아 올린 그 오만한 자존심이 산산조각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제 못난 과거를 씹어삼키며 흐느꼈답니다. 내가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 순자 씨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남동생에게 부탁했어요. 순자 씨에게 제발 전해달라고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제가 얼마나 후회하는지를. 저는 그 2천만 원이 순자 씨의 돈이라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었기에 제가 가진 전 재산이라도 모아 그녀에게 보내겠다고 울부짖었답니다. 그 순간 순자 씨 남동생은 저에게 차분하게 말해주었어요. 할머니 어머니는 이미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할머니가 워낙 성격이 강하신걸요. 다만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누가 되지 않게 조용히 일을 처리하려 하셨던 것뿐이랍니다. 저는 그 오피스텔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답니다.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어요.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너무 뜨거워서 마치 제 죗가를 씻어내려는 불길 같았지요. 길거리의 모든 것이 나를 비웃는 것 같았고 내가 밟고 가는 아스팔트가 나를 지탱해주지 못하는 것 같았답니다. 저는 제 낡은 휴대전화를 꺼내 순자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당연히 받지 않았지요. 마지막으로 통화 기록을 확인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순자 씨에게 멱살 잡고 소리친 날 그녀에게서 저에게 온 부재중 전화가 딱 한 통 있었답니다. 짧은 녹음 파일에서 들렸던 순자 씨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이 통화 기록이 제가 얼마나 순자 씨를 무시하고 짓밟았는지 보여주는 물증이었지요. 그녀는 제가 퍼부은 폭언을 듣고 충격받아 전화를 걸었을 거예요. 아마도 저를 진정시키려 했거나 혹은 마지막으로 변명이라도 하려 했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저는 그 전화를 받지 않았답니다. 그 짧은 통화 시도 하나가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외면해버린 것이지요. 저는 터덜터덜 걸으며 온 동네가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쌓아올린 평판내가 휘둘렀던 권위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었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요. 저는 남편에게 다가가지도 못하고 현관 앞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남편은 저를 흘끗 보더니 왜 이렇게 늦었어? 순자 씨, 일은 잘 해결됐나? 하고 무심하게 물었답니다. 그 순간 저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도 있었지만 털어놓는다고 해서 이 죄책감이 사라질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아니 별일 없어 라고 웅얼거렸을 뿐이었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저에게는 더 큰 벌처럼 느껴졌지요.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온종일 그 녹음 파일을 반복해서 들었답니다. 제 목소리가 너무나도 흉측하게 들려서 귀를 막고 싶었지만 제 죄를 똑똑히 들어야 했거든요. 다음날 아침 저는 동네 목욕탕 앞으로 갔어요. 순자 씨가 자주 가는 곳이었으니까요.
목욕탕 입구의 유리문에는 늘 김이 서려 있었고 김 때문에 안이 희뿌옇게 보였지요. 저는 김 서린 유리문 앞에 섰어요. 손을 뻗어 김을 닦아내고 안을 들여다보았지만은 텅 비어 있었답니다. 목욕탕 주인 아주머니가 문을 열고 나오며 저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영감순자 씨, 요즘 안 보여요. 서울로 올라갔다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힘없이 대답했지요. 그러시군요. 저는 더 이상 순자 씨에게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김서린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는데 정작 제 마음속은 여전히 안개가 자욱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순자 씨에게 전화를 걸었던 그 순간 그녀의 부재중 전화 한 통이 제게 남긴 것은 제가 평생 짊어져야 할 깊고 뜨거운 후회뿐이었답니다. 그 못난 고집과 모진 마리사랑과 희생으로 가득 찬 한 사람의 마지막 순간을 짓밟았다는 사실이 늙은이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어요. 이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저 눈물만 흐를 뿐이지요.